안녕하세요. 기괴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970년대 후반 한국의 경제 발전을 상징하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났던 이상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서울과 부산을 잇는 428km의 대역사가 진행되던 그 시절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개발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죠. 무리한 공기 단축과 부족한 안전장비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과 관련된 5가지 체험담입니다. 한남대교에서 부산까지 5개 구간에서 각각 다른 분들이 경험하신 이상한 일들이에요. 김철수님이 목격한 터널 속 망치 소리, 박영희님이 본 아스팔트 위의 그림자, 이정우님이 들은 다리 위의 외침, 최만수님이 겪은 크레인의 비명, 그리고 한순봉님이 경험한 신호등의 눈물까지 모두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들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김철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철수님은 1977년 당시 28세의 건설기사로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구간 터널 공사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해요.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한건설에 입사한 지 3년 차였는데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터널 굴착 현장에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터널 공사라는 게 지금처럼 첨단 장비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인력에 의존해서 작업했죠. 한남대교 구간 터널은 총 길이 1.2km의 단선 터널이었는데 지질이 복잡해서 공사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화강암층과 편마암층이 번갈아 나타나는 구조라서 굴착 작업이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김철수님이 담당한 구간은 터널 입구에서 400m 지점이었다고 해요. 가장 어려운 구간 중 하나였는데 집안이 불안정해서 수시로 낙석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20명 정도의 굴착공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었어요. 가장이신 분들이 많아서 위험해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 중에서도 박기수님이라는 분이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50세 정도의 중년 남성으로 경상도에서 올라오신 분이었는데 가족을 위해 위험한 작업도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박기수님은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16시간씩 일하셨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에 집을 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성실함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었거든요. 1977년 3월 15일, 평소와 다름없이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김철수님은 오전 8시경 현장에 도착해서 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박기수님이 더 깊은 곳에서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터널 막장에서 약 50m 안쪽이었는데 그곳은 집안이 특히 불안정한 구역이었어요. 오전 10시 30분경 갑자기 굉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후르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터널 안쪽에서 엄청난 먼지가 올라왔다고 해요. 김철수님이 급하게 터널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박기수님이 작업하던 구간에 큰 바위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바위 크기가 승용차만했어요. 그런 게 갑자기 천장에서 떨어진 거죠. 박기수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어요.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작업자들은 모두 대피했고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박기수님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안전모를 쓰고 계셨지만 그 정도 크기의 낙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가족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던 분인데. 회사에서는 산업재해 처리를 했지만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이 항의해봤지만 불가피한 사고라는 결론만 났다고 해요. 그때는 지금처럼 안전 규정이 엄격하지 않았어요. 사고가 나도 운이 나빴다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박기수님의 장례식은 현장에서 간단하게 치러졌다고 합니다. 고향이 멀어서 유가족들이 올 수도 없었고 동료들이 모금을 해서 최소한의 장례식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고 3일 후 다시 작업이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공기를 맞춰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작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죠. 작업자들은 모두 박기수님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같은 고향 사람들은 더욱 위축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고 일주일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밤 10시에 작업이 끝나고 현장을 정리할 때쯤 터널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땅땅땅, 땅땅땅. 망치로 바위를 치는 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구간에서 야간 작업을 하나 싶었는데 확인해보니 그날은 야간 작업 계획이 없었다고 해요. 김철수님이 직접 터널 안으로 들어가 봤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다고 해요. 정말 이상했어요. 분명히 망치질 소리인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며칠 더 계속되자 작업자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 기수님이 아직 일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김철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되는 이상한 현상들을 무시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 이상한 현상이 2주째 계속되던 어느 날 밤이었다고 해요. 김철수님이 현장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평소보다 망치 소리가 더 크고 선명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땅땅땅, 땅땅땅. 이번에는 정말 가까운 곳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고 해요. 김철수님은 손전등을 들고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터널 입구에서 400m 정도 들어간 지점, 바로 박 기수님이 사고를 당했던 그 자리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다고 해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망치질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김철수님이 조심스럽게 더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위험해. 여기 위험해. 박 기수님의 목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김철수님이 평소 현장에서 자주 들었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다고 해요. 박 기수님이세요? 김철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기사님, 여기서 일하면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김철수님은 그제야 깨달았다고 해요. 박 기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요. 왜요? 뭐가 위험한 건가요? 천장이 곧 무너질 거예요. 내가 죽은 곳만이 아니라 더 넓은 구간이. 그 말을 들은 김철수님은 다음 날 아침 즉시 지질 조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터널 천장의 안전성을 점검해 달라고 했다고 해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박 기수님이 사고를 당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0m 구간의 천장이 모두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해요. 언제든지 대규모 낙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대로 작업을 계속했다면 더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박 기수님이 경고해 주신 덕분에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죠. 회사에서는 즉시 해당 구간의 작업을 중단하고 보강 작업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3개월간의 보강 공사 후에야 다시 작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보강 작업이 끝난 후에는 더 이상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작업 첫날, 김철수님은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터널 안에서 작업하는데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지하 터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바람과 함께 박 기수님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다고 해요. 이제 안전하니까 일하세요. 모두들 조심하고. 김철수님은 그 순간 박 기수님이 진정으로 떠나셨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자신이 죽은 후에도 동료들을 걱정해 주시다니. 그 후 터널 공사는 무사히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말이에요. 김철수님은 현재 대형 건설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고 해요. 박 기수님의 경험 때문에 안전에 특히 신경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현장에 가면 박 기수님 생각이 나요. 그분 덕분에 제가 안전의 중요성을 깨달았거든요. 매년 3월 15일 박 기수님의 기일에는 빠뜨리지 않고 그 터널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간단한 제사를 지내면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해요. 박 기수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그 터널을 지나는 운전자들 중에 가끔 이상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터널 안에서 갑자기 차가 느려지면서 천천히 가세요라는 목소리를 듣는다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앞쪽에서 낙석이나 사고가 발생해 있어서 결과적으로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해요. 아마 박 기수님이 지금도 그 터널을 지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김철수님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박 기수님을 통해 배웠다고 하시더라고 해요. 지금도 한남대교 터널을 지날 때면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박영희 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박영희 님은
1978년 당시 35세의 식당 사장으로 경부고속도로 수원 구간 공사 현장 근처에서 영인의 밥집이라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고속도로 공사 현장 근처에는 식당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현장 인부들이 제 식당을 많이 찾아주셨죠. 영인의 밥집은 수원 IC에서 오산 IC로 향하는 구간의 공사 현장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다고 해요. 하루에 100명 넘는 현장 인부들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있었는데 이창호님이라는 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이창호님은 40대 초반의 포장공이셨어요. 부산 출신인데 가족을 고향에 두고 혼자 올라와서 일하셨죠. 이창호님은 매일 오전 7시에 아침을 드시고 오후 12시에 점심을 드시러 오셨다고 해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김치찌개를 드셨다고 합니다.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1년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셨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친아버지처럼 잘해주시고 이창호님은 아스팔트 포장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해요. 무더운 여름철에도 뜨거운 아스팔트와 씨름하는 힘든 일이었지만 불평 한 번 없이 묵묵히 일하셨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아스팔트 온도가 1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창호님은 그런 곳에서 하루 종일 일하셨어요. 1978년 7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던 시기였다고 해요.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이어졌는데 공사는 계속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폭염경보 같은 게 없었어요. 아무리 더워도 일정에 맞춰 공사를 해야 했죠. 7월 20일, 특히 무더운 날이었다고 해요. 오전 10시부터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갔는데 아스팔트 포장 작업은 계속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창호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7시에 아침을 드시러 오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날따라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다고 합니다. 이창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빨갛네요. 박영희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더니 이창호님이 쓴웃음을 지으시며 대답하셨다고 해요. 괜찮습니다, 사장님. 더우니까 그런 거겠죠. 하지만 박영희님이 보기에는 단순히 더워서가 아닌 것 같았다고 해요. 열사병 초기 증상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병원에라도 다녀오시지 억지로 일하시면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포장 작업을 마쳐야 해서요. 내일부터는 다른 구간으로 넘어가거든요. 이창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현장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오후 12시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이창호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해요. 평소에는 12시 정각에 오셨는데 그날은 12시 30분이 되어도 보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박영희님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으로 가보기로 했다고 해요. 현장에 가보니까 구급차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박영희님이 현장 관리소장에게 물어보니 이창호님이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오후 12시 10분경 이창호님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해요. 열사병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합니다.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스팔트 온도가 너무 높아서 화상까지 입으신 상태였어요. 이창호님은 그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3일 후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던 분인데. 이창호님의 장례식은 고향인 부산에서 치러졌다고 해요. 현장 동료들과 박영희님도 부산까지 가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하시던지 특히 고등학생인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며 우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요.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후 공사는 다시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창호님이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그 구간은 며칠간 손을 대지 못했다고 해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창호님이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에 매일 아침 이상한 자국이 생겼다고 합니다. 가포장한 아스팔트 위에 발자국 모양의 까만 자국들이 나타났다고 해요. 마치 누군가 그 위를 걸어간 것처럼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른 인부가 밤에 지나간 자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국들이 너무 이상했어요. 자국들을 자세히 보니 일반적인 작업화 자국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마치 맨발로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걸은 것 같은 모양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자국들은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새롭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날 깨끗하게 지워도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생겨 있었다고 해요. 정말 신기했어요. 아스팔트가 완전히 굳은 상태인데 어떻게 그런 자국이 생길 수 있는지. 작업자들 사이에서는
이창호님의 자국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창호님이 아직도 일하려고 나오시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박영희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직접 목격한 일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 일은 이창호님이 돌아가신 지 일주일 후인 7월 30일 새벽에 일어났다고 해요. 박영희님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당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밖을 내다보니 공사 현장 쪽에서 이상한 빛이 보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야간 작업을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야간 작업 계획이 없었거든요. 호기심이 생긴 박영희님은 현장 쪽으로 가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새벽 5시 30분경,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는데 이창호님이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그 구간에서 희미한 빛이 나고 있었다고 해요. 가까이 가보니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창호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셨어요. 반투명한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이창호님이었다고 해요. 평소 입던 작업복을 입고 평소처럼 아스팔트 작업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고 해요. 이창호님의 움직임이 너무 느렸고 표정도 고통스러워 보였다고 합니다. 박영희님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이창호님이 고개를 돌리셨다고 해요. 사장님,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이창호님이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고 해요. 이창호님, 왜 여기서 일하세요? 이미 박영희님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이창호님이 쓴웃음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알고 있어요, 사장님. 제가 죽었다는 거. 하지만 일을 마무리해야 해서요. 무슨 일을요? 이 구간 포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쓰러지는 바람에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이창호님이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로 아스팔트 포장이 고르지 않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창호님이 쓰러진 부분 때문에 작업이 중단되면서 그대로 굳어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대로 두면 나중에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차들이 이 구간을 지날 때 위험할 거예요. 정말로 그 부분은 다른 곳보다 약간 튀어나와 있어서 고속으로 지나가는 차량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럼 낮에 다른 분들이 고치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사장님. 이건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제가 끝까지 못한 일이거든요. 이창호님의 목소리에는 강한 책임감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박영희님은 그 순간 이창호님이 왜 계속 이곳에 나타나시는지 알겠다고 했어요. 자신이 하던 일을 끝내고 싶어 하시는 거였다고 해요. 그럼 제가 낮에 현장 수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다시 포장해달라고요. 정말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이창호님의 얼굴이 환해졌다고 합니다. 물론이죠. 이창호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안 할 수가 없죠. 그러자 이창호님이 깊이 고개를 숙이셨다고 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창호님, 더 이상은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몸이 힘드실 텐데. 네, 알겠습니다. 이 일만 해결되면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창호님이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시고는 서서히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날 오전, 박영희님은 현장 소장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해요. 물론 이창호님을 봤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안전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만 했다고 합니다. 현장 소장님도 그 부분이 신경 쓰였나 봐요. 바로 포장 작업을 다시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오후 새로운 포장공들이 와서 이창호님이 걱정하던 구간을 다시 포장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평평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는 더 이상 이상한 발자국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다음 날 아침 박영희님은 식당 문 앞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고 해요.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마음 놓고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항상 건강하세요. 이창호. 그 쪽지는 이창호님의 글씨체와 똑같았다고 합니다. 박영희님은 그 쪽지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도 식당 벽에 액자에 넣어 걸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창호님 덕분에 그 구간이 정말 안전해졌어요. 실제로 그 후로 그 구간에서는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거든요. 박영희님은 지금도 매년 7월 23일 이창호님의 기일에는 간단한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이창호님이 좋아하시던 김치찌개를 끓여서 공양을 올린다고 해요. 이창호님은 정말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었어요. 죽어서도 자신의 일을 걱정하시다니. 그리고 신기한 건 그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가끔 이상한 경험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특히 무더운 여름날 그 구간을 지날 때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천천히 가세요라는 목소리를 듣는다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앞쪽에서 사고나 정체가 발생해 있어서 결과적으로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증언들이 있다고 해요. 아마 이창호님이 지금도 그 구간을 지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박영희님은 일에 대한 책임감과 동료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다라는 걸 이창호님을 통해 배웠다고 하시더라고 해요. 지금도 수원호산 구간을 지날 때면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했던 성실한 포장공이 계시다는 것을요.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정우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정우님은 1978년 당시 31세의 트럭 운전사로 대한운송이라는 운송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자재를 운송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천안주 치원 구간의 교량 공사 현장이 주요 운송 경로였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고속도로 건설이 한창이어서 하루에 몇 번씩 그 구간을 오가야 했어요. 주로 시멘트나 철근 같은 자재들을 실어 나르는 일이었죠. 천안주 치원 구간에는 총 5개의 교량이 있었는데 그중 3번 교량이 가장 높고 공사하기 어려운 곳이었다고 해요. 높이가 40m에 달하는 대형 교량이었다고 합니다. 이정우님이 자재를 운송할 때마다 항상 보게 되는 광경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교량공들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정말 위험한 곳에서 일하시더라고요. 40m 높이에서 안전줄도 제대로 안 매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김봉수님이라는 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45세 정도의 베테랑 교량공이었는데 20년 넘게 교량 공사를 해온 숙련공이었다고 해요. 김봉수님은 정말 실력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고소 작업도 거뜬하게 해내시더라고요. 이정우님은 자재를 운송하면서 김봉수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에 담배 한 대씩 나눠 피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김봉수님은 정말 가족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고향에 있는 부인과 2딸 이야기를 할 때면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하지만 김봉수님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현장의 안전 관리가 점점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안전줄도 제대로 안 매고 일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40m 높이에서 떨어지면 살아날 수 없는데 김봉수님은 항상 동료들에게 안전장비 착용을 당부하셨다고 해요. 특히 신입 교량공들에게는 더욱 신경을 쓰셨다고 합니다. 안전줄 꼭 매라.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해요. 1978년 11월 15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늦가을이었다고 합니다. 이정우님은 그날도 평소처럼 시멘트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고 해요. 오후 2시경 3번 교량 현장에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더라고요. 뭔가 사고가 난 것 같았어요. 이정우님이 현장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30분 전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오후 1시 30분경 김봉수님이 교량 상단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디면서 추락하셨다고 해요. 김봉수님이 안전줄을 매지 않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에요. 안전줄은 매고 계셨는데 고정 지점이 약했나 봐요. 안전줄이 끊어지면서 이정우님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전을 강조하시던 김봉수님이 안전사고로 돌아가시다니. 김봉수님은 현장에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해요. 4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충격을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시고 동료들을 걱정하시던 분인데 김봉수님의 장례식은 현장에서 간단하게 치러졌다고 합니다. 고향에서 부인과 2딸이 올라와서 오열하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부인께서 여보 안전줄 꼭 매라고 했으면서 왜 이렇게 갔어요? 라고 하시면서 우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사고 후 현장에서는 안전점검이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기를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고착업이 재개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고 3일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후 1시 30분경 김봉수님이 사고를 당한 바로 그 시간대에 3번 교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안전줄을 꼭 매라. 김봉수님의 목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며칠 계속되자 현장 인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김봉수님이 우리를 걱정해서 나타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정우 님도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직접 경험한 일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11월 23일 오후 이정우 님이 철근을 싣고 3번 교량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다고 해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인 오후 3시경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트럭 라디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요. 정우님, 정우님, 김봉수님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이정우님이 깜짝 놀라서 라디오를 확인했지만 라디오는 꺼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목소리는 계속 들렸다고 합니다. 정우님, 위를 봐요, 빨리. 이정우님이 반사적으로 위를 쳐다보았는데 정말 아찔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고 해요. 교량 위에서 한 명의 작업자가 안전줄을 매지 않은 채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이정우님이 다시 김봉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저 친구가 위험해요. 빨리 알려주세요. 이정우님은 즉시 트럭을 세우고 현장관리소에 연락했다고 합니다. 3번 교량 위에 안전줄 안 맨 작업자가 있습니다. 빨리 확인해 주세요. 현장 관리자가 급히 확인해 보니 정말로 신입 교량공 한 명이 안전줄 없이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고 있었다고 해요. 관리자가 즉시 무전기로 작업 중단을 지시했고 그 작업자는 안전하게 아래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바람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김봉수님의 사고를 교훈삼아 안전줄 착용을 철저히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신기한 건 그 이후로도 가끔 김봉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조심해라, 안전줄 확인해라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이정우님도 몇 번 더 경험했다고 합니다. 12월 어느 날 눈이 내려서 교량이 미끄러운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정우님이 트럭으로 교량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김봉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정우님, 속도 줄이세요. 앞에 얼음이 있어요. 이정우님이 급히 속도를 줄였더니 정말로 앞쪽 구간에 얼음이 얼어 있었다고 해요. 만약 그대로 갔다면 트럭이 미끄러져서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합니다. 김봉수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1979년 2월 3번 교량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준공식이 열렸는데 이정우님도 참석했다고 해요. 준공식이 끝난 후 이정우님은 혼자서 김봉수님이 사고를 당했던 지점에 가서 간단한 추모를 했다고 합니다. 김봉수님, 교량이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 다리를 건널 거예요. 그동안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자 따뜻한 바람이 불면서 마지막으로 김봉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고생 많았어. 정호야. 이제 나도 마음 놓고 갈 수 있겠네. 김봉수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 후로는 더 이상 김봉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떠나신 것 같다고 해요. 이정우님은 지금도 매년 11월 15일 김봉수님의 기일에는 그 교량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간단한 제사를 지내면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해요. 김봉수님 덕분에 그 교량에서는 한 번도 큰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완공된 후 지금까지 40년 넘게 무사고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교량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가끔 경험하는 이상한 일들이 있다고 해요. 특히 날씨가 나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그 교량을 지날 때 갑자기 천천히 가라는 목소리를 듣는다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앞쪽에서 사고가 발생해 있거나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증언들이 있다고 해요. 운전자들이 3번 교량에는 수호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김봉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정우님은 현재 운송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고 해요. 김봉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운전기사들에게 항상 강조해요. 안전띠 꼭 매라. 과속하지 마라. 졸음운전하지 마라. 김봉수님이 하시던 말씀과 똑같죠. 그리고 새로 입사하는 운전기사들에게는 반드시 김봉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해요.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이정우님은 김봉수님을 통해 진정한 선배의 모습을 배웠다고 하시더라고 해요.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안전까지 끝까지 걱정하시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지금도 천안조치원 구간의 3번 교량을 지날 때면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경고의 목소리를 남긴 베테랑 교량공이 계시다는 것을요. 네, 번째 이야기는 최만수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최만수님은 1979년 당시 45세의 건설 현장 소장으로 경부고속도로 김천구미 구간의 대형 교량 공사를 총괄하고 있었다고 해요. 20년 넘게 건설업에 종사해온 베테랑이었는데 특히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교량 공사에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대형 크레인이 흔하지 않았어요. 전국에 몇 대 없는 50톤급 크레인을 가지고 작업했죠. 김천구미 구간에는 높이 60m의 대형 교량이 있었는데 이 교량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형 크레인이 필수였다고 해요. 무거운 철골 구조물을 60m 높이까지 올려야 했거든요. 그 크레인을 전담으로 운영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바로 한영철님이라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한영철님은 정말 실력 있는 크레인 기사셨어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는데 그분이 못하는 작업이 없을 정도였죠. 한영철님은 42세의 중년 남성으로 부산에서 올라와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고 해요. 가족은 고향에 두고 혼자 현장에서 수직하면서 일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한영철님은 정말 성실한 분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17시간씩 일하셨거든요. 하지만 최만수님이 보기에는 한영철님이 너무 무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크레인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인데 과로 상태에서는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한영철님한테 좀 쉬시라고 했는데 괜찮다, 빨리 끝내고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영철님의 목표는 1년 안에 집을 한 채 장만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고향에 있는 부인과 두 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고 합니다. 가족 사진을 항상 크레인 운전석에 붙여놓고 계셨어요.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서 힘을 내시더라고요. 1979년 5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공사가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크레인을 운전하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5월 중순경부터 한영철님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고 합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시더라고요. 눈도 충혈되어 있고 손도 조금 떨리시고 최만수님이 걱정해서 며칠 쉬라고 했지만 한영철님은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일하겠다고 하셨다고 해요. 공기를 맞춰야 하는데 제가 쉬면 안 됩니다. 5월 20일 특히 바쁜 하루였다고 합니다. 대형 철골 구조물 10개를 60m 높이까지 올려야 하는 일정이었거든요. 한영철님은 새벽 5시부터 작업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평소보다 일찍 시작한 것은 하루 안에 모든 작업을 마치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고 해요. 철골 구조물 6개를 성공적으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한영철님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고 해요. 점심을 거의 드시지 못하셨어요. 너무 피곤해서 식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최만수님이 다시 한번 쉬라고 권했지만 한영철님은 오늘만 끝내면 내일부터는 좀 쉴 수 있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작업하겠다고 하셨다고 해요. 오후 4시경 7번째 철골 구조물을 올리는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크레인의 움직임이 평소와 달랐다고 해요. 보통 때는 정말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그날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최만수님이 무전기로 괜찮냐고 물어보니 한영철님이 괜찮다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힘없어 보였다고 해요. 오후 5시 30분 마지막 10번째 철골 구조물을 올리는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무거운 구조물이었는데 무게가 8톤이나 되었다고 해요. 한영철님이 천천히 크레인을 조작해서 철골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50m, 55m, 거의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였다고 해요. 갑자기 크레인이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만수님이 급히 무전기를 잡았는데 한영철님의 비명이 들려왔다고 해요. 아, 안 돼, 멈춰. 그리고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크레인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정말 오래 걸리는 것 같았어요. 슬로모션처럼 천천히 넘어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크레인이 완전히 옆으로 넘어지면서 엄청난 소음과 함께 지면에 충돌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달려갔지만 한영철님은 이미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해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 자리에서 한영철님은 결국 그날 저녁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해보니 크레인의 기계적 결함과 과로로 인한 조작 실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하루만 더 일찍 쉬게 했다면. 최만수님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후회가 된다고 하시더라고 해요. 한영철님의 장례식은 현장에서 간단하게 치러졌다고 합니다. 고향에서 부인과 두 아들이 올라와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만수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다고 해요. 부인께서 한 번만 더 말렸어야 했는데 라고 하시면서 우시는데 정말 죄송했어요. 사고가 난 크레인은 완전히 파손되어서 폐기 처분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크레인을 들여와야 했지만 공기 지연으로 인해 몇 주간 작업이 중단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고 일주일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크레인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에는 부서진 크레인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밤에 그 크레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윙, 윙. 크레인 엔진 소리 같았는데 전원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며칠 계속되자 현장 인부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영철님이 아직도 일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해요. 최만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으려 했지만 직접 경험한 일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5월 28일 밤 10시경 현장 점검을 위해 혼자 현장에 남아 있었다고 해요. 부서진 크레인 근처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운전석에서 불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분명히 전기는 끊어져 있었는데 운전석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최만수님이 조심스럽게 크레인에 다가가니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고 해요. 한영철님이 운전석에 앉아서 조작 레버를 만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반투명한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한영철님이었다고 해요. 한영철님, 최만수님이 부르자 한영철님이 고개를 돌리셨다고 합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한영철님의 목소리였지만 너무나 슬픈 목소리였다고 해요. 뭐가 죄송해요. 제가 죄송하죠. 쉬라고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소장님.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한영철님이 고개를 떨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제가 하던 일을 끝내고 싶어요. 마지막 철골 하나만, 그것만 올리고 가고 싶어요. 최만수님은 그제야 깨달았다고 해요. 한영철님이 사고 당시 올리지 못했던 마지막 철골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계신 거라는 것을요. 한영철님, 새 크레인이 오면 다른 기사가 올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제가 책임져야 해요. 한영철님의 목소리에는 강한 책임감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최만수님은 한영철님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다고 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분이 마지막 작업을 완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클 것 같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새 크레인이 오면 한영철님을 위해 헌화를 하고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요? 한영철님의 얼굴이 환해졌다고 합니다.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한영철님이 깊이 고개를 숙이셨다고 해요. 고맙습니다, 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새로운 크레인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최만수님은 약속대로 한영철님의 사진과 함께 간단한 추모식을 열었다고 해요. 한영철님, 이제 마지막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새로운 크레인 기사가 조심스럽게 마지막 철골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든 현장 인부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크레인이 움직일 때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작업이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해요. 마치 누군가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2시간 걸릴 작업이 30분 만에 끝났어요. 마지막 철골이 완벽하게 설치되는 순간 현장에 은은한 빛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영철님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다고 해요.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어요. 한영철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 후로는 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만수님은 그 교량이 완공된 후 매년 5월 20일 한영철님의 기일에는 빠뜨리지 않고 그곳을 찾아간다고 해요. 한영철님 덕분에 그 교량이 완성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죠. 그리고 놀라운 건 그 교량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크레인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른 현장에서 일하는 크레인 기사들이 김천 구간은 정말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 한영철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후배 크레인 기사들을 위해서 최만수님은 현재 건설 안전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고 해요.
한영철님의 사고를 교훈 삼아 현장 안전 관리에 평생을 바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현장에서 강조해요. 무리하지 마라. 피곤하면 쉬어라. 안전이 먼저다. 한영철님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새로 입사하는 크레인 기사들에게는 반드시 한영철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최만수님은 한영철님을 통해 진정한 장인 정신을 배웠다고 하시더라고 해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지금도 김천구미 구간의 대형 교량을 지날 때면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일을 완성하려 했던 성실한 크레인 기사가 계시다는 것을요. 마지막 5번째 이야기는 한순봉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한순봉님은 1980년 당시 42세의 주유소 운영자로 경부고속도로 부산 금정IC 구간 공사 현장 근처에서 24시간 한일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요. 부산 토박이로 태어나서 평생 그 지역에서 살아온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고속도로 건설 때문에 24시간 돌아가는 공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밤에도 기름 넣으러 오는 차들이 많았죠. 한일주유소는 부산 IC에서 금정 IC로 향하는 마지막 구간의 공사 현장과 인접해 있었다고 해요. 특히 야간 공사 때 사용하는 공사 차량들이 주로 찾는 주유소였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서는 도로 확장과 함께 신호등 설치 공사도 진행되고 있었다고 해요.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진출입로에 대형 신호등을 설치하는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그 신호등 설치 작업을 담당하는 신호수가 있었는데 바로 조민수님이라는 분이었다고 해요. 조민수님은 38세의 신호수셨는데 정말 성실한 분이었어요. 특히 야간 작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분이셨죠. 조민수님은 경상도 출신으로 가족을 위해 위험한 야간 작업도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아내와 새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야간 수당을 받기 위해 밤 작업을 선호하셨다고 해요. 조민수님이 주유소에도 자주 오셨어요. 야간 작업 때 커피 사러 오시고 담배도 사시고 정말 친절한 분이셨어요. 신호수라는 직업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야간에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들 사이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야간에는 시야가 나쁘잖아요. 그런데 조민수님은 항상 형광조끼를 입고 야광 신호봉을 들고 정말 조심스럽게 일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1980년 1월 추운 겨울밤에는 더욱 위험했다고 해요. 1월 15일 특히 추운 밤이었다고 합니다.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져서 도로의 살얼음이 얼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날 밤 조민수님은 새로 설치된 신호등의 최종 점검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차량들의 통행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일이었어요. 오후 11시경 한순봉님이 주유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조민수님이 커피를 사러 오셨다고 해요. 사장님, 오늘 밤은 정말 춥네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조민수님, 이렇게 추운 날에도 야간 작업하시네요. 조심하세요. 괜찮아요. 오늘만 끝내면 며칠 쉴 수 있어요. 조민수님이 따뜻한 커피를 드시면서 잠시 몸을 녹이고 가셨다고 합니다.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조심하세요. 길이 미끄럽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민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현장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때가 밤 11시 30분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인 새벽 12시 30분경, 한순봉님은 현장 쪽에서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큰 충돌음을 들었다고 해요. 기, 쾅, 뭔가 큰 사고가 난 것 같아서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10톤 트럭 한 대가 갓길에 정차해 있었고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도로 한복판에 조민수님이 쓰러져 계셨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즉시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고 경위를 들어보니 트럭 운전기사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조민수님을 치었다고 해요. 조민수님은 신호등 점검을 위해 도로 중앙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미끄러진 트럭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트럭 기사도 울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미끄러져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서 조민수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와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순봉님도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바로 1시간 전까지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했던 분인데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조민수님의 장례식은 부산에서 치러졌다고 합니다.
현장 동료들과 한순봉님도 참석해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고 해요. 부인께서 이제 야간 작업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라고 하시면서 우시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사고 후 그 구간의 안전 관리가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야간 작업 시 안전 조치가 대폭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조민수님이 돌아가신 지 일주일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새로 설치된 신호등이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순서로 바뀌어야 하는데 가끔 순서가 바뀌거나 깜박이는 패턴이 달라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기계 고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와서 점검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신호등의 이상한 작동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갑자기 빨간불이 켜져서 차들을 멈추게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이상했어요. 한순봉님도 몇 번 직접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일은 조민수님이 돌아가신 지 2주 후인 2월 초에 일어났다고 해요. 한순봉님이 새벽 2시경 주유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호등이 이상하게 깜박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30초 간격으로 바뀌는데 그날은 5초마다 빨간불이 깜박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또 고장인가 싶었는데 그때 마침 과속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그 구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차가 빨간불을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바로 그 순간 앞에서 공사용 트럭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해요. 만약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분명히 큰 사고가 났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찔했어요. 신호등이 사고를 막아준 거죠.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은 후 한순봉님은 확신하게 되었다고 해요. 조민수님이 신호등을 통해 계속 교통정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한순봉님은 직접 조민수님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월 20일 새벽 1시경 주유소 밖을 내다보니 신호등 아래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고 해요. 가까이 가보니 조민수님이었다고 합니다. 형광조끼를 입고 신호봉을 들고 서 계셨다고 해요. 조민수님. 한순봉님이 부르자 조민수님이 고개를 돌리셨다고 합니다. 아, 사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조민수님의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슬펐다고 해요. 조민수님, 왜 여기 계세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서요. 조민수님이 신호등을 올려다보시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조민수님, 이미 점검은 끝났잖아요. 이제 쉬세요. 아니에요, 사장님. 이 신호등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확인했어야 했는데. 조민수님은 자신이 사고로 죽기 전에 완전히 끝내지 못한 점검 작업을 걱정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날 밤에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끝내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신경이 쓰여요. 한순봉님은 그제야 조민수님이 왜 계속 나타나시는지 이해했다고 해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마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조민수님, 지금까지 정말 잘 해오셨어요. 덕분에 많은 사고가 예방됐어요. 정말요? 조민수님의 얼굴이 환해졌다고 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조민수님이 없었다면 벌써 몇 번의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그럼 제가 제대로 일을 한 거네요? 물론이죠. 조민수님은 최고의 신호수예요. 그러자 조민수님이 깊이 고개를 숙이셨다고 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그 말씀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쉬세요. 가족들도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민수님이 마지막으로 신호등을 올려다보시고는 서서히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서는 절묘한 타이밍으로 신호가 바뀌어서 사고를 예방하는 일들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한순봉님은 지금도 매년 1월 15일 조민수님의 기일에는 그 신호등 앞에서 간단한 추모를 한다고 해요. 조민수님,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신호등 구간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요. 부산 지역에서는 기적의 신호등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운전자들이 그 구간을 지날 때 여기는 정말 안전하다고 이야기해요. 조민수님 덕분이죠. 한순봉님은 현재도 그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운전자들에게 항상 안전 운전을 당부한다고 합니다.
특히 야간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조심하라고 해요. 조민수님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달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건 그 신호등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가끔 경험하는 특별한 일들이 있다고 해요.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 그 신호등을 지날 때 갑자기 천천히 가세요라는 목소리를 듣는다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앞쪽에서 사고가 발생해 있거나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증언들이 있다고 해요. 밤에 그 신호등을 보면 가끔 희미하게 형광조끼 입은 사람이 보인다는 분들도 계세요. 아마 조민수님이 계신 거죠. 한순복님은 조민수님을 통해 진정한 직업 정신을 배웠다고 하시더라고 해요.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사명감 말이에요.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기름만 파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분들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조민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도 부산 금정IC 구간의 그 신호등을 지날 때면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했던 성실한 신호수가 계시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5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1970년대 후반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노동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남대교의 박기수님은 터널 굴착 중 낙석 사고로, 수원 구간의 이창우님은 폭염 속 아스팔트 작업 중 열사병으로, 천안 구간의 김봉수님은 교량 공사 중 추락으로, 김천 구간의 한영철님은 크레인 전복 사고로, 그리고 부산 구간의 조민수님은 야간 신호 작업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죠. 이 5분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두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성실한 노동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위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죠. 둘째, 당시의 열악한 안전 환경 때문에 불가피한 사고를 당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과 달리 안전장비나 안전규정이 미비했던 시대였어요. 셋째, 죽음 이후에도 동료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했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기를 바랐던 거죠. 박기수님은 위험한 터널 구간을 미리 경고해서 대형 낙석 사고를 예방했고, 이창우님은 불량한 포장 구간을 지적해서 교통사고를 막았습니다. 김봉수님은 안전줄의 중요성을 일깨워 추락사고를 방지했고, 한영철님은 미완성된 작업을 완수해서 구조물 붕괴를 예방했어요. 조민수님은 신호등을 통해 계속해서 교통사고를 막고 있죠.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 발전과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의 존엄성도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 말이에요. 1970년대에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잊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고속도로 곳곳에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 희생된 분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5분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기수님, 이창우님, 김봉수님, 한영철님, 조민수님.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이 겪은 사고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위험을 겪지 않기를 바랐던 거죠. 터널의 박기수님은 집안 붕괴 위험을 경고해서 20여 명의 생명을 구했고, 아스팔트의 이창우님은 불량 포장을 지적해서 무수한 교통사고를 예방했습니다. 교량의 김봉수님은 안전수칙을 당부해서 후배들의 안전을 지켰고, 크레인의 한영철님은 미완성된 작업을 완수해서 구조물 안전을 확보했어요. 신호등의 조민수님은 지금도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고 계시죠. 이것은 단순한 복수나 원한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고 책임감이에요. 생각해보면 이분들은 모두 그 시대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개인의 안전보다 가족의 생계를, 자신의 편안함보다 국가의 발전을 먼저 생각했던 분들이었어요. 물론 당시의 열악한 근로 환경이나 안전 불감증은 분명히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낸 이분들의 정신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세계적으로도 안전한 고속도로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분들이 목숨을 바쳐 만든 구간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남대교 터널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낙석 사고도 없었고, 수원호산 구간은 포장 상태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천안의 세번교량은 40년 넘게 무사고를 기록하고 있고, 김천의 대형교량은 크레인 사고 제로를 자랑합니다. 부산의 그 신호등 구간은 기적의 교차로라고 불릴 정도로 안전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이분들이 지금도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를 막아주고 계시는 거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우리는 이분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첫째, 안전운전입니다. 이분들이 그토록 바랐던 것이 바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예요. 과속하지 말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의입니다. 둘째, 노동자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셋째, 이분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개발과 발전 이면에 희생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박기수님, 이창우님, 김봉수님, 한영철님, 조민수님과 같은 분들의 땀과 피로 만들어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오늘부터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면 이분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실 말일 거예요. 개발과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의 존엄성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의 바람대로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분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경부고속도로 망자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괴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